안녕하세요. 김용수입니다. 오늘은 신동엽의 고도감길 영성적 근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영성적 근대라고 하는 말은 이성적 근대와 구별하기 위해서 쓴 표현이었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이제 두 번째, 읽어가면서 제가 보충 설명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엽은 4월을 갈아엎는 달이라 명명했다. 신동엽 시 중에 4월은 갈아엎는 달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울컥울컥하는 그런 시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내 고향은 강원도에 있었다. 해마다 봄이 오면 피어나는 가난. 이제 시골에 농사 짓는 사람들의 가난한 그 삶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흰물 내려다 보이는 언덕, 무너진 토방가선 시퍼런 풀줄기 우구려 놓고 있을 죄 없이 눈만 큰 어린 것들. 지금 그 부여가 백마강이 이렇게 휘감고 있죠. 금강 자락이죠. 이렇게 흰 물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가 집이 있는데 토방이 이제 무너져 있는데 그 토방가에 시퍼런 풀줄기 우구려 놓고 있을. 예전에 배고프면은 이제 소나무 껍질도 벗겨 먹고 들판에 나가서 비비도 뽑아 먹고 막 이제 이렇게 했었죠. 그 풀줄기 그냥 입에다가 우구려 넣고 있는. 그러나 눈은 이게 죄 없이 눈만 큰 어린 것들. 눈은 땡가랗게 커가지고 예쁘게 생겼는데 배고파가지고 그래놓고 미치고 싶었다. 4월이 오면 산천은 껍질을 찢고 속잎은 돋아나는데 땅은 새로 먼 것을 그 자라게 만드는 거예요. 속잎은 돋아 나오는데 저렇게 돋아 나온 것이 저 애들의 먹을거리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4월이 오면 내 가슴에도 속잎은 돋아나고 있는데 땅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땅에서 살고 있는데 가슴에서도 속잎이 또 돋아나요. 우리네 조국에도 어느 먼 심적, 이게 마음의 저 밑바닥 분명 그 속잎은 돋아나고 있는데 왜 미치고 싶냐? 위에 쓸데없는 것들이 시멘트가 아스팔트가 세부치가 깔려가지고 이게 제대로 못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월에는 갈아엎어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의미 때문에 신동엽은 4월을 갈아엎는 달이라고 부른 거예요. 4월 혁명이 일어난 달을 농경문화적 체험을 이게 갈아엎는 달이라고 하는 표현은 농경문화적 체험을 비유의 잣대로 삼은 것인데 그의 전경이니 쟁기질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면 그의 갈아엎는 달도 농사의 절기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농경문화적 체험을 비유 잣대로 삼아서 지금 비유하고 있는 말이에요. 정경이는 그냥 쟁기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돼지 위에 온전한 삶을 살게 만들어내는 사람 가리키는 말이니까 갈아엎는 달도 꼭 굳이 4월 며칠 날 맞춰서 그 씨 뿌리기 위해서 갈아엎는 것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지만 농경문화 안에서는 갈아엎는 달의 의미가 한층 실감을 얻는 것이 사실이다. 지금 갈아엎는 달을 우리는 도시에서 책에서 배웠기 때문에 특히 우리 삶의 기초가 농경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실감을 얻기가 좀 어려워요. 신동엽이 사용했던 그 실감은 천수답이라는 말이 뜻하듯이 씨앗은 땅에 뿌려지면 저절로 자란다. 천수답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하늘에서 내려주는 물로 농사 짓는 것을 천수답이라고 하죠. 하늘에서 비를 내리면은 그 비만 가지고 농사를 지어요. 강도 없고 저수지도 없어가지고 물을 끌어댈 데가 없어요. 그 물을 끌어들이는 일 않고 비 내리는 대로 비가 온 만큼만 싹이 자라서 그만큼만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저 산언덕배기 등성이에 있는 놈, 이런 것을 천수답이라고 합니다. 씨앗은 땅에 뿌려주면 저절로 자라요. 어떻게 자라냐? 비와 바람과 햇살이 잠시도 식물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들판에 가보면은 씨앗은 비와 바람과 햇살이 계속 만지작거려서 무조건 뭔가가 자라나게 딱 만들어버려요. 이렇게 가만두지 않으니 하늘은 곡식을 기르고 농사꾼은 그것을 잡초와 격리하는 일을 한다. 그래서 논밭에 있는 것은 무조건 다 자라는데 그럼 농사는 뭐냐? 하늘이 다 길러주는 것이면 농사꾼은 그냥 놀다가 마치 그 사람들이 그 유목민들이
목동이 그냥 풀필이나 불고 앉아서 양 한가를 뜯어먹으라고 해 저물라고 하면 집에 들어오고 하는 것으로 유목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 유목민들은 양들을 봐서 저 양은 저쪽에 있는 풀, 저런 풀을 먹어야 살이 오를 수가 있어요. 저 양은 저쪽에 있는 풀을 먹어야 살이 오를 수가 있어요. 이게 살이 오르지 않으면 겨울 추위에 못 견디고 다 죽어버립니다. 추위를 날려면 하나하나를 체크해서 계속, 그래서 이쪽으로도 몰고 다니고 저쪽으로도 몰고 다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농민들도 어떤 투쟁을 하냐면은 하늘은 곡식을 기르고 농사꾼은 그것을 잡초와 격리하는 일을 해요. 이게 잡초 속에 벼폭이 하나씩 섞여 있어 가지고는 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사람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수확할 곡물과 경쟁하는 잡초를 논두렁 밖으로 내쫓는 일이 농사의 본령입니다. 내쫓는 일이 농사의 본령을 이루는데 잡초는 아무리 뽑아도 다시 자랍니다. 잡초는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하여튼 그 농사 짓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늘 골치예요. 나중에 농약 만들어가지고 농약 세게 딱 뿌려서, 그래서 지금 자연이 죽어본 거잖아요. 잡초를 지금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난망한 일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땅을 갈아엎는 일이에요. 이걸 4월에 해요. 4월에. 그래서 갈아엎는 달이에요. 4월은 논밭의 흙을 뒤엎어서 새싹이 자랄 자리를 만들어내는 일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곡식이 자랄 수가 있어요. 거기서 역사의 한 시기에 세상살이의 농사꾼들이 용도 폐기된 땅거죽을 뒤엎어 재영토하는 혁명적 기표에 속한다. 갈아엎는 달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상층 구조가 썩어서 국민이 아무리 백성이 저기 해도 다 한 몫씩 챙겨서 이놈들이 나쁜 짓에서 다 빨아가 버리면은 백성은 어려움에 도탄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갈아엎어야죠. 요것들을, 상층 구조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신동엽은 4월 혁명을 단순히 부정선거에 항의하고 학원 사찰에 반대하는 차원의 정치적 기념비로 보지 않고 우리 민족사의 흐름 속에 간직된 유장한 어떤 길로 보았다. 문제는 이 4월에도 껍데기가 있다요. 예, 4월 지금 갈아엎는 달이라고 했잖아. 이 갈아엎는 행위에도 껍데기가 있고 알맹이가 있다. 이게 지금 이제 신동엽의 현 말이에요. 똑같이 갈아엎는 일을 했는데 어떤 갈아엎는 것은 껍데기고 하나마나 한 짓 하는 거고, 어떤 갈아엎는 것은 진짜 본질에 속해요. 그 갈아엎은 본질과 비본질을 굳이 식별하려고 한 점인데, 이는 신동엽 정신의 성격을 규명할 때 매우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 없다. 신동엽이 무엇을 갈아엎으면 본질로 보고 무엇을 비본질로 봤는지. 신동엽 시인이 등장하면서 제출한 첫 작품 이야기는 쟁기꾼의 대지는 시정신보다 오히려 시적 개성, 신인의 패기, 극적 형식 등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심사평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사상은 조금 빈약하고 시가 이야기풍이고 구조가 새롭고 한다. 해가지고 그 부분을 막 칭찬해 놨어요. 그래서 뽑는다고 얘기를 해놨는데, 사실은 하지만 작품의 원본이 수록된 노트를 보면 그는 처음부터 강력한 문학사적 도전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신동엽은 아주 강력한 도전을 갖고 문단 대비를 했어요. 이 노트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우선 노트 딱 표지에 장시라고 써 있습니다. 위가 장시라는 분류 아래 제목이 뭐라고 써 있냐면 한자로 선지자 서무곡 이렇게 써 있어요. 선지자 서무곡. 제 솔직한 감정을 얘기하면 맨 처음에 이 표지 봤을 때 그 위대한 신동엽도 한때는 이렇게 유치 찬란했었구나, 이렇게 사실은 생각을 했었어요. 선지자 서무곡이라니, 이게 나 뜨거워서 이런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인가. 그 선지자 서무곡이라고 하는 말에 제1번, 지금 클래식 작곡 노트 같아요. 선지자 서무곡 제1번 제목이 이야기하는 쟁기꾼의 대지인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본격 연작 중에 하나로 구상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해요. 감히 선지자 서무곡이란 명토를 박은 대목은 그가 독자적 사상 체계를 펼치지 못하면 문청들에게 흔한 치기의 혐의를 받지 못한다. 문청들 이런 치기가 없는 문청들이 없어요. 다 그냥 처음에 그냥 그 문학 공부할 때는 그냥 이 세계를 그냥 어떻게 할 수 있는 명작을 자기가 가지고 나올 것처럼 막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것도 1956년 봄에 기초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노트에가 58년도 가을에 재정리했다 또 이렇게 써 있어요. 지금 무슨 지금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것 같은 포즈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신동엽 노트가. 향후에 사용할 필명까지 정해놨어요. 성림이라고는 이름으로 투고를 합니다. 그래서 돌석자, 수풀림자, 돌수풀이에요. 까지 정했으니 자칫 낯뜨거울 허물을 많이도 비축한 셈이다. 만약에 신동엽 시인이 뭔가 새로운 선지자 서무곡이라고 쓸 만큼 무슨 도전이 있지 않으면은 그냥 이거는 그냥 유치한 이야기가 돼버릴 소지가 너무 커요. 그렇게 이제 하여튼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이야기하는 정규군의 대지 그 탈고된 노트가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 놓고 2달 뒤에 문단 데뷔해서 2달 뒤에 조선일보한테 원고 청탁을 받아서 쓴 시가 진달래 산천을 발표합니다. 놀랍게도 남한 최초로 빨치산 체험이 형성화된 작품이었다. 진달래 산천이 이런 작품이에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쉬워요. 1958년 1월에 조봉암이 구속됩니다. 조봉암은 야당 대통령 후보예요. 야당 대통령 후보가 진보당 했다고 간첩이라고, 진보당 했으니까 간첩이라고 1958년에 잡아가서 59년 7월 달인가 사형 집행해버립니다. 아주 무서운 시대였어요. 지금 그 시대에 신동엽이 지금 진달래 산천 해가지고 막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신동엽도 이 시로 좌익 혐의를 받아서 지금 그 50쪽에 새로 나온 신동엽 산문 전집을 보면은 이제 거기에 이제 증언이 있습니다. 그 증언에 의하면은 공안 검사들이 조선일보를 탐문해가지고 뒷조사를 합니다. 그 신동엽은 하필이면 전주사범학교 시절에 민주학생 연맹 사건에 연루돼서 퇴학당한 그 전력도 있어요. 거기에 신동엽의 시 나중에 보면 이 껍데기는 가라 술을 많이 마시고자 한 어젯밤에는 같은 시를 보면은 그 신동엽이 언급하고 있는 정치적 좌표를 언급할 때 그 주체가 뭐냐면 발이에요. 발. 인민대중이에요. 하층 구조. 생산대중으로서 인민을 중시하는 태도는 그로 하여금 4.19 이전에 이미 마르크스주의자 혐의를 받게 만들었다. 신동엽은 문단 데뷔해 가지고부터 바로 좌익 시인이라고 이제 찍혀 있습니다. 만일 그것이 진실이라면, 신동엽이 막수주의자라면 4월에서 피력된 껍데기의 내용은 각종 부르조아 사조가 되겠죠. 각종 부르조아 사조 개입이 되는 셈이다. 여기만 놓고 보면 신동엽은 마르크스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그의 가을에 발표된 향하라고 하는 시는 전혀 다른 차원의 정신세계를 보여줍니다. 향하는 어떤 시냐면은 향아 허물어질까 두렵노라, 뭐 얼굴 생김새에 맞지 않는 발도둑무 흉내랑 그만 내자, 뭐 차라리 그 미개지혜로 가자, 막 이제 그런 시예요. 어느 막수주의자가 그 미개지혜로 가자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향아라고 하는 시는 신동엽 시장 노트를 보면은 미스 향이었어요. 제목이. 부산 전시연합대학 시절에 다대포 근처 어디 다방 아가씨를 보고 쓴 시인지 모르겠어요. 이 시는 마르크스주의 역사관의 핵심 골격이라 할 역사 발전의 합법직성을 전면 부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진보와 보수의 잣대는 계급투쟁사 안에서 유효성을 갖는 개념인데, 지금 계급투쟁사 안에서 이 발전사관에 의해서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고 이렇게 있는 것인데, 향하는 역사를 발전하는 것으로 상상하는 자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인류의 문명을 낙관하는 것이 아니라 비관했고, 신뢰한 것이 아니라 불신했다. 이게 신동엽 시예요. 흡사 루소의 자연으로 돌아가라를 연상케 합니다. 이런 성격 때문에 신동엽을 도가 사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나는 개인적으로 김종철이 신동엽의 도가적 상상력에서 말한 그의 기본적인 관심은 하나의 전체적인 생활 방식으로서 오늘의 문명이 왜 근본적으로 거부되어야 하는가를 말하는 것이었다가 이제까지 접한 평중 가장 설득력 있는 것이 아니었던가 생각한다. 신동엽의 기본적인 관심이 지금 김종철 선생이 이렇게 바라본 거예요. 하나의 전체적인 생활 방식, 우리 지금 삶의 방식, 방식으로서 오늘의 문명, 우리가 현재 맞닥뜨려 있는 이 문명이
근본적으로 거부돼야 되는 것이다라고 신동엽의 신동엽 정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제 이렇게 평가한 거예요. 이런 해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때 당시에 이제 신동엽 시인이 있을 때 우리 문학이 김수영 시인 시절에 현실 참여 문학과 순수 문학 이 현실 참여 문제가 치열하게 제기돼서 당시 문인들이 이거 가지고 논쟁하고 막 이제 그럽니다. 신동엽이 활동할 때쯤 되면은 민족문학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개간지 창비가 나오고 문학과 지성이 나오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 민족문학운동이 이제 80년대 되면 이제 민중문학운동으로 이렇게 발전을 해가죠. 이게 현실 참여문학운동이 민족문학운동을 단계를 거쳐서 민중문학운동으로 이렇게 발전해갈 때 신동엽이 민족 그 문학운동의 이제 그 일테면 중심에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민족 시인이라고 하는 이제 대명사를 얻게 됩니다.